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공산품 진열, 주로 박스 나르는 일을 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으나 요즘은 잘 진열된 제품들을 보며 혼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마트 바깥 세상이 분홍빛 봄으로 물들어서 괜히 더 그런 것 같지만요. 그래도 이 일이 무거운 박스를 많이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이라 몸은 힘들지만 저한테는 다른 곳에서 일하던 때에 비하면 나름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그곳에 사는 게 부모로부터 버려져서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것에 대해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염없이 부모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꼭 엄마 아빠를 찾아서 자기를 왜 버렸는지 물어보겠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저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무관심으로 그들 생각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결심이 제법 잘 실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함께 보육원에 지내는 아이들에게 저의 결심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다 자기 고집대로 생각한다고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몇몇 친구들이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저희 보육원의 대장이었거든요. 밥 남기는 어린 애들한테는 밥 다 먹으면 소원 들어준다고 밥을 먹게 하고 사람 수가 많아 질서가 어지러울 때에는 양보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술램프 진이도 아닌데 어떻게 소원을 다 들어주었냐고요. 저도 만약 그때 아이들이 품고 있던 마음속 진짜 소원을 이야기했다면 들어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육원에 함께 지내던 아이들은 막상 제 앞에서 진짜 소원을 말하지 못했었어요. 다들 망설이다가 제가 들어줄 수 있는 소박한 것들만 입 밖으로 꺼냈으니까요. 가족도 집도 없었지만 아이들 마음씨는 참 착했습니다. 저희는 서로가 그런 서로에게 마음씨 착한 가족이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같은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저희와 사정이 같은 아이들만 있는 보육원에서와는 달리 학교는 평범한 아이들이 더 많았죠. 그들 눈에 저희는 돌연변이 같은 존재로 취급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그런 행동이 전혀 쌀 한 톨만큼도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함께 중학교를 다니는 제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친구들이었어요. 제게 나쁜 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못 들은 척 지나칠 수 있었으나 친구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들부터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사악한 것들까지 꼬박꼬박 어느 하나 지나치는 날 없이 그들을 혼내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저를 골치 아파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골칫덩이보다는 정의의 사도에 가까웠기에 저를 어쩌지 못했고 친구들에게 저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땐 그렇게라도 가족들을 지켜낸다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각자 길이 나뉘어져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먹고 살 궁리가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씩 제 앞날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가장 처음 한 일은 얼른 아무 회사나 들어가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 싶으면서도 그때 그렇게 살아서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별한 목표나 즐거움 없이 잘 살자는 생각뿐이었던 그 시절. 쥐꼬리만한 월급에 매일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무직을 그만두고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제 성격이랑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몸을 움직여야 머리도 돌아가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더군요. 물론 저와 다른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시겠지만요. 젊었을 때 조금 더 공부해서 더 좋은 회사에 갔더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몸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해서 번 돈으로 보육원에 찾아가 어린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날이면 아이들은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마트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트 일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아이들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제게 잘해주셔서 마트에는 좋은 사람들만 일을 하러 오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다 큰 성인이 그런 판타지 같은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다 좋은 분들 뿐이었어요. 제가 마트 직원이 아니고 마트와 계약된 어느 업체의 직원일 뿐인데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주셨어요. 일상의 낙이라는 건 정리된 진열대를 바라보고 잠시 뿌듯한 그 순간과 주말마다 놀러가는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맛있는 군것질을 함께하는 시간들 뿐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줄곧 생각해왔던 나의 별탈 없이 무난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새로운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마트 소속 정직원인데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높은 직급을 한 남자였어요. 처음 만나던 날 첫 인상부터 어딘가 저를 하대하는 눈빛이 있었지만 예전 회사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저보다 상사이고 저는 본사 직원도 아닐 뿐더러 일개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상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모님, 어디 가세요? 박 팀장 심부름 간다. 못 살아 내가. 너도 그냥 못 들은 척해. 함께 일하는 이모님들께 박 팀장은 손발이 없나? 싶은 잔심부름을 매번 시키고 솔직히 말해 엄마뻘인 이모님들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무례한 말을 내뱉는다든지 하는 제 기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채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무리 나쁜 친구들을 혼내는 정의의 사나이였으면 뭐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계급사회에서 그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랬다고 저런 직원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이 마트가 싫다면 제가 제 발로 나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가 아닌 저 팀장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트를 떠나기에 이미 저는 그곳이 좋았고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체념하고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까지 사람이 뒤바꾸어 보겠다고 한들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팀장을 보며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외웠어요. 저 인간은 저 맛에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이런 나물, 저런 나물이 밥상에 오르는 것처럼 저런 인간 유형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뿐이다. 괜히 말 섞어가며 감정 소모를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속 평화를 혼자 써내려가며 최대한 그 팀장과 엮이지 않는 선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진열할 상품을 나르던 중 마트 한쪽이 요란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당황한 얼굴을 하고 마트 출입구 센서 쪽을 우왕좌왕하며 걷고 있었고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센서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둔 도난 센서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그 손님의 곁으로 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손님은 계속 아니라고 항변하는 듯 했고 직원들은 센서가 울렸으니 일단 절차상으로 확인이라도 하려고 손님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곧 사무실로 모셔가겠거니 단순한 센서 고장이겠거니 하고 등을 돌리려는데 팀장이 구두굽 소리를 내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센서는 고장 안 나요,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구매하신 것들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가방 안도 보여주시고요. 가방까지요? 저 결제 다 했고 영수증하고 카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결제하는 거 CCTV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손님이 계산대에서 결제하신 상품들 말고 매장 돌아다니면서 몰래 가방 속에 담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매장 전체 CCTV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손님 가방 열어보는 게 더 빠르니까요. 팀장은 최대한 상냥하게 말하는 듯 했지만 워낙 목소리가 커서 주변에 장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손님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가방을 열어 팀장에게 보여주었는데 팀장은 그렇게 보는 게 성에 차지 않았는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가방에 담긴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바닥에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팀장의 행동에 사람들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정말 가방에 뭐가 있어서 하는 행동처럼 비추어졌겠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의 가방에서 소지품을 꺼내어
바닥에 늘어놓는 팀장에게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바닥에는 화장품이나 지갑뿐만 아니라 여성용품까지 꺼내어져 있었어요. 말려야겠다는 생각과 제가 나서도 되는 자리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어쨌든 책임자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박 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방을 흔들어 털어보는 팀장의 손에서 여자가 잽싸게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뭔가 답답하다는 듯 일어나 팔짱을 끼는 팀장의 무릎 아래로 손님이 혼자 쭈그려 앉아 내용물을 가방 속에 집어넣었어요. 내용물을 다 주워 담고 이제 됐냐고 묻는 손님에게 팀장이 다시 한번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제가 박 팀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평소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더 색안경을 끼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분명히 그 상황은 찝찝했습니다. 박 팀장이 여전히 큰 목소리를 감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말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요즘 하도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이 와서 물건 훔치고 그래서 그래요. 저희 입장도 이해를 부탁드려요. 저희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일이 되니까요. 가방 말고 다른 데 숨긴 거 아니에요? 옷 아니나 뭐. 팀장의 말에 손님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그 손님을 도둑으로 생각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러다 진짜 저 사람이 물건을 훔친 도둑이 아니면 그땐 어떻게 수습하고 사과하려고 저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마저 자기 멋대로 굴려고 하는 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었나요? 팀장이 저렇게 구니 괜히 더욱더 그 여자 손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손님이 훔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렇게 함부로 몰아붙이다가 손님이 도둑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 곤란해하는 팀장의 얼굴이 보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말릴까 말까 고민을 하며 상황을 지켜보는데 팀장이 손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끌고 가며 다른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분 옷 안에 뭐 숨긴 거 아닌지 확인 좀 해봅시다. 팀장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손님은 억울하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팀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라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도 되는 거예요? 손님에게 뿌리쳐진 손이 아프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손등을 털어낸 팀장이 옆에 서 있던 다른 여직원에게 눈짓을 했고 우물쭈물 하던 여직원이 그 손님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투는 확실히 손님을 달래는 듯한 말투였지만 억양만 그러했지 그 내용은 여전히 그 손님을 의심하는 말이었습니다. 손님은 미치겠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켜보던 저는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이곳에서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차하면 제가 중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뒤를 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한 직원 휴게실. 가까이서 본 손님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로 여직원을 따라 들어간 손님. 문이 닫히자 밖에서 가만히 생각하던 팀장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영호씨? 맞죠? 아, 진짜 피곤하다. 영호씨도 같이 들어가 봐요. 생각해보니까 저 직원 계약직이잖아. 저 둘만 들여보냈는데 저 직원이 눈 감아줄지 어떻게 알아? 아,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안 그래도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저런 것까지 걸려서. 뭐해요? 얼른 안 들어가고. 분명 저 안에는 그 여자 손님이 옷을 벗고 여직원에게 결백을 증명해 보이고 있을 텐데 같은 성별도 아닌 저를 저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먹기 싫은 알약 삼키듯 꾹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아무리 그래도 탈의를 하고 계시는데 남자인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계약직이라 못 믿으시겠다면 저도 안 되겠는데요. 저도 계약직입니다. 심지어 마트 소속도 아니고요. 팀장님, 그만 진정 좀 하시죠. 이러다 저분이 정말 아무것도 훔친 게 아니라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팀장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기요,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왜 따라왔어요 그럼? 박스나 나르지. 하여간 따라 들어와도 이딴 게 들어와서. 나와봐요. 내가 들어갈게 그럼. 12조를 가득 담은 팀장의 말에 결국 참았던 화가 울컥 치밀었습니다. 본사에선 어쩌다 이런 놈을 일 잘한다고 저 자리에 앉혀놨을까?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들어가겠다며 문고리를 잡는 팀장의 뒷목을 잡고 당겼습니다.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찌으며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팀장의 얼굴이 새빨개진 채 화가 잔뜩 오른 표정을 하고 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신 나갔어? 그렇게 했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의 따위는 밥 말아먹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인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았을까요? 그때 이미 머릿속으로는 사직서를 던져버린 후였습니다. 말이 곱게 나가지도 않았어요. 덩달아 흥분한 저의 목소리가 휴게실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팀장님은 제정신입니까? 어떤 정신머리면 손님이, 그것도 여자분이 탈의 중인 곳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려 하십니까? 저 고객님이 도둑질을 했다는 정황이라고는 고작 보안기계 알림 울린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아니면 어쩌려고요? 휴게실을 이용 중이던 몇몇 직원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고 그때 문이 열리고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껏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고 난감하다는 듯 팀장을 바라보는 여직원의 눈빛에서 탈의를 했음에도 그 여자 손님에게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여직원을 못 믿겠다는 듯 밀쳐내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팀장을 따라 저도 휴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 바닥에는 여자 손님이 입고 있던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여자 손님은 아까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갈색 얼룩이 누렇게 물든 흰색 가디건이었어요. 커피를 쏟은 듯 보였습니다. 팀장은 그런 손님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널브러진 손님의 옷가지들을 발로 툭툭 차며 물었습니다. 옷이 바뀌셨네? 손님, 이러다 진짜 큰일 나세요. 경찰서 가고 싶어요? 저 직원이 같은 여자니까 그냥 한번 봐주겠다고 하던가요? 팀장님, 그만하시죠 진짜. 제가 말리려고 말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얼굴로 갈아입은 옷의 단추를 마저 여미던 손님이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팀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힘없이 팔라기는 작은 종이 조각이 팀장 얼굴 가까이에 가서 닿지도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님은 말했습니다. 이거 다 환불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 옷이 저희 마트 안에 있는 옷가게 제품이라는 것을 알 것 같아 영수증을 급하게 주워들었습니다. 다 여기서 산 옷들이니까 환불해달라는 손님의 목소리가 재차 들려왔고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증 너머 손님이 벗어놓은 새 옷들 사이로 미처 제거되지 못한 도난 방지 택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눈을 의심하며 옷을 집어들고 재차 확인했지만 단추같이 생겨 자칫 혼돈할 수 있는 그 작고 동그란 물체는 분명 도난 방지 택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예상하건대 옷가게 직원이 실수로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들인 것 같았어요. 명백한 우리 측 잘못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끝까지 손님을 하대한 팀장이 멍청하고 한심했어요. 저는 꿇어앉은 무릎을 다시 바로 하지도 못한 채 문제의 그옷을 손에 쥐고 손님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고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어서 하염없이 손님의 발끝만 바라보면서요. 짐을 다 뒤지고 옷까지 벗어 보이면서 수치스러움 속에 결백을 증명했는데 고작 직원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다니 이야기를 들으면 손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실까 죄송하고 걱정되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옷에 도난 방지택이 붙어 있어서 기계가 울린 것 같아요. 손님이 황당하다는 듯 한숨을 쉬는 소리와 당황한 팀장의 되묻는 소리만 휴게실 안을 채웠습니다. 영수증과 옷에 붙은 도난 방지택을 번갈아 바라보던 팀장이 절규하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러게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팀장의 사과에 손님이 맞받아치듯 대답을 하셨고 다행히 싹싹 빌 모양인 팀장을 보며 한숨을 돌리던 그때 손님의 말을 듣고 팀장이 손님에게 매달리듯 양손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손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제법 크게 울렸어요. 그의 질세라 더 큰 목소리로 손님의 손을 잡고 늘어진 팀장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고 말하세요. 왜 남의 손을 잡고 그래요? 무섭게.
팀장은 죄송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손님에게 매달려 잡은 손을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손님이 쉽게 사과를 받아줄 것 같지 않자 그런 행동을 하는 듯 했어요. 사과를 하기에 그래도 인간이긴 한가 보다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 그동안 보았던 팀장의 인간성이 제가 잘못 보았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1초도 더 인간 취급해주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힘을 주어 팀장을 떼어내고 다시 한번 손님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드렸어요. 떨어져 나가 구석에서 팔을 움켜쥐는 팀장의 분한 숨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실장님 두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한 분은 고객님에게부터 사과를 드리고 한 분은 팀장님에게부터 상황 설명을 듣게 되셨습니다. 저는 팀장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전했는지 옆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어요. 이윽고 실수를 한 옷가게 직원까지 한자리에 모였고, 사과를 하는 직원의 옆에서 매니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라 실수를 했던 것 같다며 다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을 법한 상황인데도 손님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숨을 고르며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직원분도 매니저님도 사과하실 것 없어요. 여기 다른 직원분들도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고요. 물론 도난 기계가 울렸으니 저를 의심하시는 건 다 이해해요.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는지 저분한테 묻고 싶어요. 저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어떡하실래요? 설마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이런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 세워두고 죄인처럼 옷 다 벗게 만들어 놓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책임지려는 건 아니죠? 여기 이 직원분이 옷에서 도난방지 택 붙어있는 거 확인 못하셨더라면 저는 저 마트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도둑 취급받는 시선을 견뎌야 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나서야 했을 거 아닌가요? 손님의 말에 실장님은 꼭 그에 맞는 합당한 징계나 해고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고객님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고,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 다 함께 휴게실 밖을 벗어났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계약직 여직원이 제게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오더군요. 상황을 다 설명해주고 나니 가슴을 쓸어내린 직원이 난감하고 죄송해서 어떡하느냐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휴게실에서 나온 고객님이 저희를 발견하고 앞에 멈춰 섰어요. 울다가 나오신 건지 콧잔등이며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냅다 고개를 90도로 숙인 직원이 큰 소리로 고객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제야 주변에서 호기심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던 손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손님이 이대로 소리 없이 저들 사이를 지나간다면 끝까지 도둑으로 오해받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고개 숙인 직원을 따라 똑같이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사과를 드리던 그 순간에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인한 창피함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못난 팀장을 둔 죄로, 못난 단체에 속했다는 죄로 대신해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순식간에 도둑으로 오해를 받고 얼마나 성가시고 난감했겠습니까? 그렇게 손님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고 또각또각 출입구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해프닝이 끝이 나고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서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던 그때 멀어지던 발걸음 소리가 다시 가까워지더니 그 손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직원분. 제 누명 풀어주신 게 고마워서 그런데 몇 시에 퇴근하세요? 밥 사드릴게요. 갑자기 다시 돌아와 제게 밥을 사주겠다는 손님의 말을 저는 왠지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끝내 사양했겠지만 오늘아 잔뜩 붉어진 눈가와 콧잔등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처음부터 팀장을 더 강하게 말리지 못한 저의 불찰인 것만 같았습니다. 얼떨결에 약속 장소를 정하고 다시 업무를 보던 중 실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팀장이 꼭 해고될 수밖에 없도록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서 다시 만난 손님은 좀 전과는 달리 아주 밝은 얼굴을 하고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괜히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지요.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다 그 손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기억 못하겠어? 밥 먹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제야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기억 못하겠냐는 질문에 당황해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칠칠 맞지 못하게 밥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경황이 없어 그 전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손톱 달처럼 둥글게 휘어진 눈매와 한쪽으로 쏙 파고든 보조개 같은 것들이 놀랍도록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라고요. 기억 못하겠나 봐. 그럼 잠깐 눈 좀 감고 있어.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제가 답답했는지 손님은 저더러 잠시 눈을 감아보라고 했습니다. 왜 눈을 감으라고 하는지가 궁금하기보다는 대체 누구기에 저를 알고 있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그리고 눈을 다시 떠보라는 손님의 말에 눈을 떴을 때 웃음이 빵 터져버리면서 기억 속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앞니에 검은 김 조각을 붙이고 희죽 웃어 보이는 그 얼굴은 영락없는 내 친구 희진이었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반가운 웃음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너 앞니 생겼구나? 제 말에 희진이는 혀로 김을 떼어 먹으며 약 오른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희진이는 제가 어릴 적 지내던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명랑하고 밝은 성격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던 성격이었어요. 보육원에서는 희진이만큼 밝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희진이와 서로 참 많이 장난치며 자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희진이의 그런 모습은 보육원 안에서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보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으니까요. 저희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꼭 문제가 있는 아이 취급을 받고는 했었습니다. 희진이와 저는 여고, 남고로 각자 흩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함께 학교를 다니며 서로가 왕따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곁을 지키던 사이였어요. 앞니에 김을 붙이고 하는 장난은 중학교 시절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앞니가 부러졌던 희진이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영호, 너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나 엄마 아빠 없다고 친구들이 놀릴 때, 앞니 없다고 애들이 괴롭힐 때 매번 나타나서 혼쭐을 내줬었잖아. 그때 참 든든했는데 오늘 너 그 팀장이라는 직원한테 하는 거 보고 참 영호 닮았다 생각했거든.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영호를 닮은 게 아니라 진짜 영호인 거야. 갑자기 예전에 그 든든했던 마음이 다시 차오르면서 잠깐이나마 정말 든든했어. 고마워.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너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영호, 너는 여전히 곤란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구나. 희진이도 어렸을 적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지 예전 일을 회상하며 제게 말했어요. 덩달아 저도 추억에 잠겨 잠시나마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한참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종종 연락하고 지내자며 희진이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햇살 공방이라고 쓰여진 그 명함에는 작은 글씨로 희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글자는 희진이가 그곳의 운영자임을 알게 했어요. 꺼내 보일 명함 한 장이 없어 갈 곳을 잃은 손은 애꿎은 희진이의 명함만 계속해서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햇살 공방, 이름도 예쁘네. 너하고 어울린다. 나는 뭐 너도 봤다시피 특별한 재주도 없고 직장도 여기저기 전전해봤지만 맞는 데가 없어서 제일 잘하는 게 몸 쓰는 거라 이렇게 마트 일을 하고 있어. 희진이, 너는 멋진 일을 하고 있었네. 멋있다, 진심으로. 괜히 움츠러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릴 적 친구를 만났는데 주고받을 명함이 없다는 게 이렇게 머쓱하고 민망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좀 멋있게 살아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들던 찰나 희진이는 햇살 공방이라는 가게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햇살 같은 목소리로 제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영호, 너는 그 마음씨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재주잖아. 어렸을 때부터 영호 네 도움 없이 큰 친구들이 없잖아. 우리 보육원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재주야. 나도 이거 명함만 좋지. 아직 아무 수익이 없는 상태인데 뭐. 아,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이렇게 힘든 건 줄은 진짜 몰랐어. 그치?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던 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성공하기 힘들다고 너털 웃음 짓는 희진이의 뒤로 제 마음씨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재주라는 말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희진이는 말하는 것까지 그렇게 재주가 좋은 건지, 다 커서 만난 소꿉친구가 괜히 가슴 설레어 그 마음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니 그 상대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가슴이 벅차고 괜히 쑥스러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주는 친구에게 그 친구 역시 잘 되기를 무조건 응원하고 싶었죠. 다음날 팀장이 해고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는 핑계로 희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후로 저희는 아주 자주 만나서 밥을 먹었고요. 취미가 뭐냐고 묻는 희진이에게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 머리를 굴리다 창문 밖에 사진관이 눈에 들어왔고, 잘 찍지는 못해도 찍는 걸 좋아한다며 사진이 취미라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어요. 자기네 공방에 놀러와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말에 두텁고 재주 없는 손으로 작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만들겠다고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희진이가 소품을 만들다가 무심한 말투로 제게 말하더군요. 영호야, 너 근데 사진 찍는 게 취미라면서 한 번도 사진 찍는 꼴을 못 봤다? 거짓말이지? 사진 촬영이 취미라는 말. 내가 너를 모르니? 그런 걸 왜 지어내고 그래? 갑자기 허를 찌르는 희진이의 말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룩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컨셉을 잡고 연기를 하려면 그럴듯하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지어낸 취미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희진이에게 딱 덜미를 잡히고 만 것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희진이가 주머니에서 카메라 하나를 꺼내어 제게 건네었습니다. 포장 필름도 그대로 붙어있고 한눈에 보아도 새 카메라였어요. 어리둥절한 마음에 받아들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제게 희진이가 참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을 건넸습니다. 쏙 들어가는 보조개가 참으로 얄미웠어요. 난 너 말만 믿고 냅다 카메라부터 샀는데 줄 기회가 없는 거야. 네가 사진 찍을 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카메라 배워. 꼭 잘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가 재밌을 정도로만 한번 해보라는 말이야. 아, 산지 좀 돼서 그거 환불도 안 돼. 갑자기 카메라를 배워보라며 새로 산 카메라를 선물한 희진이 때문에 저는 부담감을 안고 카메라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풍경을 담지는 못했었고, 주로 희진이네 공방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희진이를 담거나 희진이가 만든 소품을 담거나 했었습니다. 희진이는 왜 맨날 같은 것만 찍느냐며 짜증을 냈지만 저한테는 왜 매번 다른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때부터 저는 희진이를 지독하게 짝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무조건적인 응원을 하고 희진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제가 다 치워버리는 것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것이더라고요. 사랑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커져갔습니다. 정말 마음은 간절했지만 혹여 고백을 했다가 희진이가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영영 다시는 못 보게 될까봐 섣불리 고백을 하지도 못했었어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메일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희진이를 쟁취하는 것보다 희진이의 곁에서 희진이의 든든한 편이 되어 오래오래 머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독한 희진이 편이었습니다. 공방 운영이 어려워서 늘 좌절할 때마다 늘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응원을 퍼부었거든요. 솔직히 누가 들으면 그냥 팔불출이 하는 소리다 하고 넘길 정도로 조건 없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호야, 이거 조회수가 왜 이래? 네가 조작한 거야? 조회수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댓글도 쓰고 쪽지도 보내고 그랬네. 너 조작한 거 아니지? 나 너무 떨려. 저의 응원이 먹혔던 건지 희진이의 공방이 점점 번창하게 되었어요. 제가 희진이를 촬영해두었던 사진과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공방 홍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기뻤어요. 영상을 보고 공방에 직접 와보고 싶다며 위치를 묻는 분들도 계셨고, 지방이라 너무 멀어서 직접 못 가는데 인터넷 구매는 안 되냐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황하고 잔뜩 긴장한 희진이를 대신해 저는 퇴근 후 밤에 잠을 줄여가며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어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하나하나 올려두고 나니 뿌듯함이 벅차 올랐습니다. 쪽지와 댓글로 질문을 하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구매를 해주셨고, 주말에는 공방 구경을 하러 온 손님들로 바빠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에 이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손님들에게 강의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희진이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멋진 여자가 그 해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선물할 옷을 고르고 싶다고 같이 백화점에 가달라고 하더군요. 가슴이 아팠지만 왜 옆에 있는 나는 못 보느냐고 울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희진이에게 그저 친한 친구일 뿐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의 선물을 부담 없이 함께 고르러 갈 수 있는 편안한 친구. 최대한 친구로서 희진이를 돕기 위해 몇 번이나 마음을 가다듬으며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선물을 다 고르고 밥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희진이가 자리에 돌아와 제게 내민 것은 그 전까지 백화점에서 함께 골랐던 그 옷이었습니다. 리본까지 묶어 정성스럽게 포장해왔던 그 쇼핑백이 왜 제 품에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얼떨떨한 마음과는 달리 코끝은 시큰 저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순간이라 그대로 뇌가 얼어붙은 것만 같았어요. 그런 제가 답답하지도 않은지 희진이가 먼저 얼굴을 붉히며 제게 말했습니다. 영호, 너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나 좋아한다는 말 못하고 살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심술이 나서 나도 죽을 때까지 말 안 해야지 하다가도 진짜 이대로 우리 둘 다 결혼도 못한 채 늙어가면 너무 웃기잖아. 영호, 너는 나쁜 사람들한테 혼내줄 땐 말을 그렇게 잘하다가 그렇지 않은 평소엔 말을 참 망설여. 특히 너에 관한 일들은 말이야. 너만 아프면 되고 너만 힘들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 남들이 아프고 힘든 것보다 너 자신이 그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영호야, 이제 나한테는 그러지 마. 나는 이제 너랑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들어주고 싶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잖아. 너는 늘 네가 재주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먹는 차, 내가 사는 집, 내가 입는 옷 모두 다 영호 네가 있어서 나한테 온 행운이야. 네가 기쁨을 나누어 준 덕분에 내게 배가 되어 온 것들이지. 그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면서 단 한순간도 난 영호 네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 우리 이 말 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그치? 이제 우리 친구 말고 연인하자. 조곤조곤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을 고백하는 희진이의 보조개가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떠올랐어요. 따스하게 햇살을 내리쬐어주는 사랑스러운 태양이 말입니다. 그날 마트에서 옷가게 직원이 도난방지택을 꼼꼼하게 잘 떼어줬더라면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은 아마 없었겠지요. 저희가 결혼을 하던 날, 그 직원분을 꼭 초대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만둔 옷가게 직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혹시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멀리서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때 그런 실수를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이에요. 희진이는 그때 그 팀장이 무례해준 덕분에 저를 알아봤다며 그때의 불쾌감도 싹 잊고 고맙기만 하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저희 두 사람을 알게 되면 그 팀장님은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좀 더 반성하게 될까요? 저는 아직 마트 일을 하고 있지만 아내가 새롭게 문을 열어준 카메라라는 취미 생활에 흠뻑 빠져 소소하게 온라인 강의도 열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력도 유명세도 없는 저이기에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 사는 행복이고 사는 맛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멋있습니다. 제 아내를 비롯하여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요. 요즘 햇살이 참 따뜻하죠.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 꼭 하세요. 돋아나는 새싹들처럼 힘차고 씩씩한 봄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에는 모두 부자 되세요. 지갑도 좋지만 마음부터요. 저는 이번 봄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